회원 의무 교육 서울 평등의 길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 인천이 제일 많이 진도가 나갔었는데 오늘부로 서울이 탑으로 올라섰습니다. 진도 제일 잘 빼는 사회운동 정당. 우리가 일의 주제가 사회운동 노조였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 한 다음에 사회운동 정당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출범할 때 규약정신에도 담았고 이후에 각종 이제 문건과 토론에서도 쭉 계속 얘기해서 이제는 일정 정도 우리 회원들 사이에서도 아직 충분하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정 정도 이제 평등의 길이 지향하는 운동의 노선 중에 큰 축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노동운동에서는 사회운동 노동조합, 정치의 영역에서는 사회운동 정당을 실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운동 목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공감대들을 계속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넓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좀 확보하기 위해서 회원 의무 교육에 사회운동 노조도 한 꼭지, 사회운동 정당도 한 꼭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운동 정당을 할 건데요. 일단 하소연? 푸념을 좀 하면은, 제가 요 꼭지를 이제 맡았는데, 맡아서 이제 교육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약간 후회되는 지점이 있었어요. 뭐냐? 이 사회운동 노조는, 우리 1회차 했던 사회운동 노조는 일단, 학술적으로도 연구도 많이 돼 있어요. 사회학자들이 실제로 그 노동운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국내외, 특히 이제 뭐 해외에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해외에 더 많고, 뭐 구글 같은 데서 검색해 보면은 소셜 무브먼트 유니어니즘은 검색되는 것도 많아요. 실제 연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내용을 준비하는데도 좀 수월한 측면이 있고, 더군다나 우리 회원들이 다 이제 노동운동에 기반을 두고 있으니까 내용적으로도 크게 이제 이견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 없이 그 교육을 실제로 하면은 크게 이견이나 질문 없이 이렇게 딱 수용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 사회운동 정당은 정반대예요. 동지들이 구글 같은 데서 소셜 무브먼트 파티 검색을 해보면은 엉뚱한 게 뜨거나 거의 안 떠요. 그게 왜 그러냐? 일단 요 이름을 보면 사회운동 정당.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사회운동 정당? 사회운동하고 정당을 섞어 놓은 건가?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학자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특히 이제 정치학 교과서 안에 정당론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회운동 정당이라고 하는 개념은 등장하지를 않아요. 왜냐? 이게 사회학자들 입장에서 놓고 봐도 그렇고 정치학자들 입장에서 놓고 봐도 그렇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회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회운동은 사회운동이고 정당은 정당이지, 정치학자는 마찬가지죠. 사회운동은 사회운동이고 정당은 정당이지, 그걸 어떻게 연결할 수 있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언어 도단이다. 원래 우리 철의 원칙 있잖아요. 남의 밥그릇은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가 정치학자가 이것만 잘하면 되지 이것까지 하면은 남의 밥그릇 건드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아마도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이런 거 다 떠나갔고, 사회학자들, 특히 정치학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말도 안 돼요. 무슨 사회운동은 사회운동이고 정당은 정당이지, 그 영역을 넘어갖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가 그러면 정치사회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랑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뭔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냐.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럼 도대체 이제 사회운동 정당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름은 어떻게 등장한 거냐. 이 80년대에 얼마 전에 칠레에 얼마 전에가 아니죠. 지난 주말이었죠. 칠레가 이제 대선해갖고, 살바도르 아엔데, 쿠데타로 이제 죽었던 살바도르 아엔데 이후로 가장 급진적인 대통령을 선거로 선출을 했는데, 동지도 아시다시피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피노체트라고 하는 군사 독재자가 칠레에 단순히 그 폭압적인 군사 독재, 민주화 운동에 대한 거의 학살 수준의 탄압만 준 게 아니라, 이 피노체트가 대처 이런 양반들하고 되게 친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유럽에서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기 전에 80년대 후반이 되면은 중후반이 되면 동지들 이름 익히 들어봤던 80년대 초반서부터 시작해갖고 미국의 레이건, 독일의 콜,
일본의 나카소네 이런 인간들이 이제 자본주의 1세기 안에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이론적인 영역이 아니라 실제 정치 사회적인 원리, 지배계급의 원리로 인입을 시키는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칠레가 이제 아르헨티나와 더불어서 남미에서는 자본주의 발전 정도가 1, 2위를 다투던 나라였거든요. 그 신자유주의를 선도적으로 도입을 해요. 그 칠레가 신자유주의의 뭐라고 그럴까? 선도국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그랬는데 칠레도 8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민주화가 시작이 되고요.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여러 이제 독재 국가들, 군사 독재 국가들, 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들도 다 이제 그런 민주화의 과정들, 투쟁들의 과정들을 쭉 거칩니다. 그러면서 80년대에 독특하게 무슨 현상이 보이냐면은 라틴 아메리카에 그 이전의 정치 이론으로, 그 이전의 사례로는 설명하기 힘든 유형의 좌파 정당, 진보 정당들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막 출현을 해요. 여기 이게 써놓은 것처럼 니카라과는 이 무장투쟁 전선이 혁명에 성공해갖고 집권 정당으로 변신을 하고, 이거는 무장투쟁 세력이 정당으로 이제 변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엘살바도르는 이제 니카라과랑 비슷하게 같았던 거였고, 멕시코의 민주혁명당 지금 집권한 오브레도 대통령의 거의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는데 그 시작할 때 모태가 됐던 정당 뭐 그런 건데, 멕시코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그 좌파 정당이 등장하고, 페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군소 좌파 정당들이 모여갖고 연합 정당을 만들어갖고 하고,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 게릴라들이 이제 총을 내려놓고 정치 세력으로 변신해갖고 또 이렇게 막 성장하는 과정들이 있고, 칠레는 아까 얘기했었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브라질에는 우리가 브라질 노동자당 PT, 빼떼라고 포르투갈어로 읽으면은 빼떼가 등장을 해서 막 이렇게 그냥 등장만 한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실제로 이제 막 원내에 진출하고 성장 발전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정치학자들이 봤더니 이게 한 묶음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등장하긴 하는데 한 묶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 출현하는 배경과 형태와 주안점들과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막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뭐 무장투쟁에 기반한 정당, 뭐 암드 스트로그 파티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름들을 각각 다르다 보니까 이름들을 붙여주는데, 그러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브라질 노동자당은 그럼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라고 해서 봤더니, 동지들 아시다시피 브라질 노동자당은 브라질 금속노조라고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그리고 그 노동조합이 그 중심에 있었던 꾸찌라고 하는 노총회, 이 노동운동에 기반해 갖고선 정당이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발전했다. 그래서 그러면 브라질 노동자당은 노동조합, 사회운동에 기반해서 만들었으니까 얘네는 사회운동 정당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어떤 개념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분류를 하면서 각 정당의 특징들을 설명하는 과정 속 안에서 들어간 이름이었던 거죠. 그때 처음으로 현대 정치에서, 역사에서 사회운동 정당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돼요. 우리가 민주노동당을 만들고 운동을 하던 시절에 반면교사로도 제일 많이 삼았던 게 브라질 노동자당이었었죠. 브라질 노동자당 이퀄 사회운동 정당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해하려고 하는 사회운동 정당의 어떤 특징, 특색을 가장 이제 극명하게 대표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적으로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 브라질 노동자당이 사회운동 정당을 이야기할 때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브라질 노동자당을 설명한다라고 해서, 이해한다라고 해서 다 설명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의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히 뭐 학자들이 막 들러붙어 갖고 연구를 해 갖고선 사회운동 정당이란 이러이러한 거를 이야기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학문적인, 학술적인 정의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도도 없었고, 실제로 이게 학문적으로 먼저 그 사회운동 노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학자들이 먼저 제기한 건 아니고, 운동의 어떤 흐름, 노동운동의 흐름들이 형성되던 과정 속 안에서 그거를 미리 착목한 학자들이 이 흐름은 뭐지? 이걸 연구해 볼까? 약간 이렇게 좀 진행이 됐던 거지만,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각자가 처해 있는 정치적 현실과 조건들이 다 나라마다 다 다른 조건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통일적으로 막 어떤 운동들이 마치 이제 17년에
볼셰비키들이 러시아에서 혁명한 다음에 딴 거 다 필요 없고 야 이제부터 저기 모든 나라의 저기 사회주의 혁명은 그냥 볼셰비키 모델로 하는 거야. 코민테른. 이런 방식이 아닌 거잖아요. 각자 나라들이 자기의 길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복잡해요. 다 달라요, 사실. 포데모스 다르고 시리자 다르고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은 교집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각각의 여러 가지 과거와는 좀 다른 새로운 사회운동 정당의 그 모델들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딱 늘어다 놓고선 벤 다이어그램 그리듯이 동시만대로 쭉 하다 보면은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교집합이 나오겠죠. 그 교집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좁은 의미로 가장 기본적인 의미, 요 정도는 갖춰줘야 그래도 어디 가서 사회운동 정당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자, 그 좁은 의미가 뭐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선거 정치에 종속되지 않는다. 현실 정치에 종속되지 않는다. 당의 존재 이유와 목표와 그것을 실현하는 방식을 선거, 현실 정치, 그리고 의회.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지만 세상에 나가면은 발달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제는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력의 가장 중요한 기구는 우리는 대통령이 청와대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에 나오면 당연히 의회죠. 의회를 장악해야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 의회라고 하는 것에 종속되지 않고 정치를 현실 정치에 종속시키지 않고 그럼 종속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회 안에 그 나라 안에 존재하는 사회 운동들을 개별적으로 냅두는 것이 아니라 그 운동들의 거미줄 같은 연결망, 네트워크를 짜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당이 있으면은 각각의 사회운동들과 그냥 1대1의 관계를 이렇게 맺는 것이 아니라 니들끼리 뭐 어떻게 친하게 지내는지 그건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고 우리 당에 충성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단순히 그냥 지지 지원 이렇게밖에는 안 돼 버리는 거고 그게 아니라 사회운동이 그 나라 안에 존재하는 사회운동이 서로 일단 연대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다음에 그 네트워크의 일종의 신경망 거미줄이라고 한다면 가운데 거미 비유가 이상한가요? 그런 지도부의 역할을 지도부는 너무 또 이렇게 고압적이네요. 구시대적인 것 같아요. 중심망 역할, 서버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서버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그 운동의 흐름과 정보가 이 당이라고 하는 서버를 통해서 서로 운동단체들이 공유가 되고 그 공유된 것들이 하나의 힘으로 모여져서 그 사회의 변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운동의 의제를 적극 제도정치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당. 이게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뭐 기존의 그러면 정당, 뭐 진본이 아니냐를 떠나갖고 보수 정당들까지 포함해서 기존의 정당들은 뭐 이거 안 하냐. 차이가 있는 거죠. 사회의 어떤 그 이해관계나 의제나 이러한 것들을 기존의 정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로 치환시키기 위해서 인입해오는 거죠. 자, 그래, 내가 그거를 법안으로 의회 안에서 만들어줄게. 돈과 표를 갖고 와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어떤 사회가 어떤 국가가 있을 때 그 국가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회운동 그걸 뭐 당이 일으키는지 뭐 이런 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그런 흐름들을 착목해 갖고 그것이 그냥 단순히 거리에서의 싸움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의 싸움이 그 월스트리트 점거 같은 그런 대중적인 운동이 어디로요? 현실 정치 안으로 주되게는 의회 안으로 의회라고 하는 게 꼭 뭐 국회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지방의회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현실 정치 안으로 들어와서 정말 그 거리에서의 소란이 의회 안에서의 소란으로 이어지고 그 소란으로 져버리면 또 안 되겠죠. 제도적인 성과로 이어짐으로써 그 제도적인 성과들이 축적돼서 그 사회의 자본주의 구조를 바꿔내는 궁극적으로는 바꿔내는 그런 구조개혁의 진심인 정당.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의미의 사회운동 정당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델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좀 오래된 모델은 아까 얘기했었던 브라질의 노동자당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이제 뭐 핫했던 것들은 뭐 그 에스파냐의 포데모스라든가 그리스의 시리자라든가 포르투갈의 뭐 좌파 블럭이라든가 이러한 정당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러한 특징들을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밑바탕에 깔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요 정도만 하면 그건 다 사회운동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기본적인 교집합인 거고 근데 각각의 정당들마다
또 다른 이제 특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거를 넓혀서 확장해서 이해하면 넓은 의미의 사회운동 정당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당들의 내용, 이 당, 저 당 다 이제 합해서 교집합을 제외한 부분들을 합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약간 내용들이 많습니다. 슬라이드가 한 3개 정도인가 되는데, 자, 순서대로 이제 가보면 20세기의 정당 모델과 결별하고 새로운 조직 형태와 당 구조를 적극 모색하는 정치. 좌파건, 우파건, 진보건, 보수건 상관없이 사회운동 정당은 20세기의 정당 모델,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대중정당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의외로 따끈따끈한 발명품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등장한 지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 부분이 이 민주주의의 현대 민주주의의 현대 정치의 발달을 놓고 보면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는 의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지난한 과정 거쳐갖고 보통선거권 모두가 다 투표를 할 수 있는 단계로 가게 되고, 그 단계가 보통선거권이라고 하는 게 확립돼야 비로소 대중정당이라고 하는 게 출현돼요. 그러니까 대중정당이라고 하는 게 100년 조금? 100년? 그렇죠. 100년 조금 넘는 역사밖에는 의외로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대혁명 때부터 이미 막 당파들, 그때 이제 당파들은 사실상 정파에 가까운 존재들인 거고, 대중정당은 그렇게 뭐 오래되지 않은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시간 길어지는데? 네, 한번 이제 반성하고. 그래서 결별하고, 특히 저기에서 결별해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운동 정당은 주로 진보 정당. 이거 잠깐 오해의 여지를 막기 위해서 사회운동 정당은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사회운동 정당 앞에 좌파, 진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회운동 정당은 다 좌파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탈리아 같은 데는 극우파 사회운동 정당이 있어요. 실제로. 그럼시 학습하고 막 이러는 극우파, 저기 빈집 점거 운동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운동 정당은 반드시 이퀄, 진보 좌파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는 힘들죠. 어쨌든 우리는 그냥 좌파니까 좌파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저기에서 결별의 가장 중요한 거는 구좌파, 즉 공산당 모델과 결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뒤에도 나오겠지만 공산당 모델이라는 건 결국 민주집중제, 사실상은 상명하복의 그런 질서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조직 형태. 요것과 관련해 갖고 우리가 예를 많이 드는 게 이제 두 가지죠. 아까 이제 얘기했던 브라질 노동자당 같은 경우에는 그 정파연합의 질서.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리고 초기 녹색당, 독일 초기 녹색당, 80년대 초중반에 이 초기 녹색당의 모델이 완전히 기존의 기존의 정당의 어떤 활동 방식, 존재 방식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델을 추구를 했었죠. 그런 정당은 민중의 역동성을 정치의 에너지로 삼으면서, 기존의 정당들은 이제 민중의 역동성을 정치의 에너지로 삼는 게 아니라 표로만 연결시키려고 하죠. 투쟁을 현실 정치의 틀에 가두거나 통제하지 않으면서 사회운동이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진 정치는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사회운동의 정치적 상상력이 다양한 실험으로 현실화하는 정치. 물론 당연히 정당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좌파건, 우파건, 사회운동 정당이건 구좌파건 어쨌든 강령을 실현하는 게 정당의 이제 기본적인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는데, 중요한 게 그 강령을 금과 옥자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들을 통해 갖고 다양한 정치적 상상력들이 발휘될 수 있거든요. 이게 가장 쉬운 예를 들면은 진보신당 시절에 도입했다. 물론 뭐 결과적으로는 사장이 됐지만 당 대의원을 추첨으로 뽑는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요런 내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민사회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워크랑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데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얘기한 겁니다. 시민사회 안에 다양한 진지를 실제로 구축하고 이를 대한사회 구조개혁 투쟁으로 묶는 정치, 가로 열고 진지전. 그람시가 얘기했던 개념에 일맥상통하는 건데, 중요한 건 당이 자신의 당 조직만으로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이 가진 당 조직이라고 하는 게 뻔한 거잖아요. 지구당하고 부문위원회 정도에서 끝나버리는 거겠죠. 그게 아니라 실제로 사회 안에서 자본주의, 그러니까 지배계급들의 이 질서에 대항하는 국민적인 이 전선을 만들려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진지는 진짜 총 들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각각의 이제 기구들을 얘기하는 거죠. 언론, 대항 언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병원도 있어야 돼요. 그 공공병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병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회운동 정당은 아닌데 일본,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 공산당이 왜 망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에 가면 공산당 병원들이 엄청 많아요, 일본은. 이것도 진지죠. 술집도 진지예요. 엄청 중요한 진지죠. 우리가 민중의 집 운동이라고 얘기했던 거. 민중의 집 사실 별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위층에 각 저기 운동단체들 사무실이 있어갖고 낮에는 회의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지하에 있는 맥주집으로 오면은 그게 민중의 집이에요. 거기서 소통과 단결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각 동네 단위로 이루어지면 되는 거죠. 서울시 단위로 민중의 집이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어서요. 운동의 불균등성과 집단이익 추구를 조정하고 나아가 그러니까 운동의 헤게모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런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개별 운동의 요구를 전 계급적 요구로 만드는 정치 지도력 있는데 급하게 얘기했네.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구조개혁 노선의 사회 운동의 여러 영역이 결합하도록 유도하는 헤게모니 정당. 앞에 얘기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런 진지를 만들어 갖고 뭐 할 거냐? 사회 운동의 네트워크 만들어 갖고 뭐 할 거냐? 저항과 반역의 헤게모니를 그 사회 안에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운동의 지도력이에요. 근데 그럼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도력이라고 하는 건 주먹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도덕적인 동의가 감화가 필요한 거다. 이 당이 그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운동 세력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저 당은 우리나라를, 세상을 바꿀 만한 정당이야.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어렵죠. 운동의 불균등성과 집단이익 추구를 조정하고 쉽게 말해서 설명드리면 뭐냐면은 연금통합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공무원 군인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한다. 과거 민주노동당도 포함해서 지금의 정의당, 진보당 다 못하죠. 실제로 사회 안에, 운동 안에 불균등성이 존재하는데 이해관계 편차가 존재하는데 그거를 진짜 제대로 된 사회운동 정당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진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개별연금은 국민연금에 재정 통합해야 된다. 지금의 진보정당들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공무원 노조가 이거 동영상으로 찍히는데 공무원 노조가 반발을 할 거니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공무원 노조가 표를 안 주겠지? 이런 생각하면 이제 사회운동 정당이 아닌 거죠. 민중이 지배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지 않도록 일상, 노동, 소비의 모든 수준에서 이데올로기 투쟁을 전개하는 정치. 그래서 아까 민중의 집도 말씀드렸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농담을 한 건 아니고 진짜로 그런 의미인데 그 민중의 집 그 지하의 술집 말고 위층에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 지구당의 사무실도 있어야 되는 거고 지역에 있는 노동조합 지부들의 사무실도 있어야 되는 거고 협동조합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협동조합 형태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도 있어야 되는 거고. 무슨 얘기냐? 민중의 삶을 실제로 그 사회운동 정당 하나가 아니라 전체 사회운동이 이 사람들의 삶을 정확하게 단어 잘 얘기해야 되는데 장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잘 되어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 삶이 운동 안에서 일상이라고 하는 게 투쟁이 아니라 일상이라고 하는 게 운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이 운영하는 보육원에 애를 맡기고 나는 위층에 있는 노동조합으로 출근해서 일을 한 다음에 퇴근할 때는 집에서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협동조합에서 장을 봐갖고 퇴근하거나 아니면 뭐 밥해 먹기 귀찮으면 지하에 맥주집에 가서 맥주랑 안주를 먹거나 이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어때요? 노동조합 열심히 막 조합원들 투쟁을 합니다. 저기 정문을 나서는 순간 그냥 자본의 이데올로기 이마트 가고 특정 브랜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삶이 이렇게 포섭되어 버리는 거죠. 집에서 저기 넷플릭스 보면서 넷플릭스는 광고 안 하는구나. KBS 보면서 여기 광고들 나오는 거 그 광고들이 이데올로기 안에 포섭되고 조합원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퇴근하는 순간 소비자로 변신해 버리고 이 소시민으로 변신해 버리는데 여기서 어떻게 변혁을 꿈꿀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근데 그러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뭐 대한민국에 합동조합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거미줄망이 이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세계와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고 반자본주의 노선을 실현하는 정치를 하는 사회운동 정당. 이건 뭐 쉽게 얘기하면 구좌파들이 이게 실패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사회운동, 새로운 정당 모델, 새로운 사회운동 정당들이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하나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죠. 최소한 앞에 그 좁은 의미의 사회운동 정당 정의에다가는 이념적인 부분이라 쓰진 않았지만 최소한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 자본주의를 고쳐서 쓰자라고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요 카테고리 범주 안에 들어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2개밖에 안 됐구나. 자, 요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까지가 넓은 의미로 넓은 의미의 사회운동 정당에 대한 특징들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각각의 이제 여러 정당들이 갖고 있었던 실제로 실천했었던 내용들을 쭉 총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아, 사회운동 정당이라고 하는 건 대충 이러한 활동을 하는 거,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를 사회운동 정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근데 제가 원래 좀 소심해갖고 높아심해서 몇 가지.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짚어보면 이름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회운동 정당? 정당이 사회운동하는 거 아니야? 이건 거죠. 제일 잘못된 오해죠. 당은 정치사회의 영역에서 정치를 여기서 정치라고 하는 거를 이제 또 좁은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되죠. 한국사회에서 정치라고 하는 건 선거 출마, 정치인이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상에서의 모든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투쟁, 마르크스식으로 얘기하면 계급투쟁 이퀄 정치투쟁인 거죠. 정치투쟁을 전개하는 게 정당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사회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대단히 훌륭하고 칭찬할 만하고 뭐 운동성이 높은 정당이고가 아니라 당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갖고. 동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모 정당 같은 경우가 정당이라고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사실상 노동운동 지원단체 역할 비슷한 거를 하죠. 만약에 사회운동 정당이 사회운동을 하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사회운동 정당이 너무 많은 거예요. 두 번째, 선거정치. 아까 얘기한 대로 막 사회 들어보니까 여기 현실 정치에 종속되지 않고 그러면 제일 좋은 현실 정치에 종속되지 않은 제일 좋은 방법은 선거에 안 나가는 거죠. 그럼 종속될 일이 없어요. 순수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죠. 사회운동 정당은 선거 정치를 반대하는 정당이 아니라 현실 정치에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이게 개량주의자들이어서 출세주의자들이어서가 아니라 정치는 정치의 영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실제적으로 그 시민들의 민중들의 이해관계를 지배계급들이 거기서 놓고선 그 이해 타산의 이제 뭐 어떤 계산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영역 안에 뛰어 들어가고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싸움을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거리에서의 사회운동과 그 싸움을 연계시키느냐 아니면은 그 싸움들을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성장, 득표의 확장 이런 걸로 치환시켜버리느냐 그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선거 정치를 반대하는 정당이 사회운동 정당이다. 좀 명백한 오해고요. 또 반대로 사회운동에 특히 노동조합에 끌려다니는 정당이 사회운동 정당이다. 정의당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당내 우파들. 이것도 잘못된 오해죠. 노조에 끌려다니는 정당. 이거는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현재 21세기에는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물론 뭐 전제를 깔아야 되겠죠. 원내에 진입했거나 진입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 정당이다라고 일단 전제는 해야 되고요. 뭐 500명짜리 정당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 정도의 규모가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노조에 끌려다니는 그런 정당은 없죠. 네. 이것도 오해고요. 어떤 특정한 사회운동 영역이 아니라 그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운동, 노동운동만이 아니라 노동운동 외에 그 모든 사회운동들에 다 뭐라 그럴까요? 그 정당을 통해 갖고선 연결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끌려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명백한 오해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운동 정당은 뭔가 저기 구좌파하고는 차별점도 있다라고 하고 뭔가 되게 이야기 들어보면은 뭔가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정당일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이념과는 좀 벗어난 안철수가 얘기하는 새정치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아닌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까 그래서 설명을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사회운동 정당이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당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뭘 깔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본주의를 최소한 그게 뭐 성평등 문제가 됐건 기후위기 극복이 됐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에 손을 대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공감대를 다들 갖고 있기 때문에 탈이념 정당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갖고 과거의 이념 정당들과는 또 동일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오해들은 하면 안 되겠다. 교육을 받았으니까 오늘부로 하시면 안 되죠. 자, 근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원 동지들이 다들 이게 노동운동을 쭉 하시다 보니까 노동조합 이론, 사회운동 노조 이런 것들은 크게 이제 뭐랄까 회원들 안에 인식의 편차 이러한 것들이 크게 있지는 않은데 이 사회운동 정당은 조금 힘들어요. 우리 서울평등의 길 동지들은 정치의식이 뛰어나셔갖고 별로 이렇게 크게 이견들이 없으실 거다라고 믿습니다. 질문이 없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하거나 이게 교육을 해보면은 생각의 이 편차들이 우리 내부에도 조금씩 있으세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죠. 이제 당에 대한 인식의 차이, 경험의 차이 이런 것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또 자기 전망의 차이 이런 것들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운동 정당 이전에 정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일 필요는 있겠다라고 싶어갖고 제가 3개의 슬라이드를 넣어놨는데 이 얘기를 다 짚고 넘어가면은 진짜로 오늘 2시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고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동지들 지금 그 문건을 받으셨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요 3개의 슬라이드를 풀어서 글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집에서 읽어보시고 자습을 하시면 됩니다. 훌륭하지 않나요? 참고서도 나눠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게 아까 이제 그 이야기했던 거에 연장선상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정당은 집권의 도구다라는 얘기, 뭐 도구다라는 얘기가 100% 틀린 건 아니지만 저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진짜 저기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출세주의자들의 지배계급의 도구밖에는 안 돼버리는 거고요. 정당에서 중요한 의미는 쭉쭉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시간 여기서 많이 뺏어 먹으면 안 되니까 쭉쭉쭉쭉쭉쭉쭉 보시고요. 강력한 대중정당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소수의 투사들이 결합되어 있는 선명한 뭐 혁명정당 이런 거 필요한 게 아닌 거죠. 자본주의를 변혁하는 데 있어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모의 계급적이라 노동자 정치에 장애가 된다. 이것도 잘못된 이해인 거죠. 왜냐하면 이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쭉 보시면 되고요. 앞에 얘기해서 계속 이어져 갖고 쭉쭉쭉쭉쭉쭉쭉 이런 건데 뒤에 나오는구나. 요거는 그냥 뭐 보시고 그거 제가 따로 나눠드린 거 그거 보시면 되는데 요 결론 부분만 보겠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앞에서 이야기했던 정당이란 이래야 되는 거고 이래야 되는 거 하는 게 지금 슬라이드 3개로 넘어갔는데요. 각각의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결국 대부분의 한국 정당은 제대로 된 대중정당이 아니다.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대부분이라고 했으니까 뭐 그래도 좀 대중정당인 것도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뭐 정의당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또 역으로 뒤집으면 정의당도 제대로 된 이러한 앞에서 쭉 얘기했던 이러한 역할들을 한국 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진보정당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중정당으로서 기본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 그것은 좀 회의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뒤에서 다시 한번 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정당론은 끝내고 하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사회운동 정당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사회운동 정당이란 이런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역사도 조지 모델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물론 뭐 좌파라고 하는 게 인류 역사가 등장하면서부터 출현한 건 아니죠. 현대사회가 등장하면서부터 비로소 정립이 되는데 우리가 좌파 정당들을 역사적으로 세대론 이런 거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뭐 보기에 편하니까 잘라서 보면은 크게 세 개의 시기로, 세 개의 세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좌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등장한 게 일단 1878년? 프랑스 대혁명이 78년인가요? 갑자기 뭐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76년. 맥주 2캔 드세요. 자, 프랑스 혁명 이후에 등장해서 19세기 중반까지 시기에는 좌파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였냐. 자유주의 세력들이 있으면 그 세력 안에도 오른쪽, 중간, 왼쪽이 있을 텐데 그 왼쪽, 자유주의자들의 왼쪽, 가장 급진적인 자유주의자들을 좌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스웨덴이나 이 덴마크 같은 북유럽에 보면은 요즘은 그래도 좀 나아졌는데 2000년대 한 중후반까지만 해도 기사들에서 막 기자들이 실수 많이 했었어요. 스웨덴 총선 같은 거 얘기할 때 무슨 실수를 하냐면 그 나라 지금도 있는데 정당 중에 좌파당, 진보당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자들은 선거 결과만 보고서 이걸 전체 좌파의 합계에다가 그 의석 합계에다가 막 집어넣고 그러는데 노르웨이 좌파당은 덴마크인가? 노르웨이 맞을 거예요. 아, 덴마크다. 덴마크 좌파당은 이름이 좌파당인데 위키피디아 들어가 갖고선 그 보면은 이 당의 정치적인 스탠스는 라이트윙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라이트윙인데 왜 당 이름이 좌파당이냐? 이 당이 역사가 더럽게 길어요. 이 시기에 만들어진 당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시다시피 북유럽 정치가 그렇게 우리처럼 막 되게 뭐 이렇게 유동적이어 갖고 3년마다 당 이름 바꾸고가 아니라 그때 당 이름을 아직도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이 100년 전에 저기 덴마크에서 만들어질 때는 좌파였던 거예요. 그 사회의 가장 왼쪽에 있었는데 덴마크 사회도 계속 변화한 거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세상이 왼쪽으로 가더라. 그러다 보니까 당 이름은 좌파당인데 현재 정치 스펙트럼상에서는 오른쪽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진보당이라고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고. 이 시기에 이제 이런 정당들은 노동자 계급을 단순히 연대 내지는 계몽의 대상이라고 이제 고상하게 써놨지만 표로만 바라본 거죠. 영국 노동당이 세력을 얻기 이전에 영국의 노동계급들은 영국의 자유당의 표를 몰아주면서 노동조합의 어떤 제도적인 이런 영향력들을 확장해내는 그런 정치들을 보여주죠. 그러다가 이제 동지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이제 코민테른 모델, 볼셰비키 모델이 등장하고 그거에 반발한 세력들은 제2인터내셔널, 즉 사회민주주의 세력을 형성을 하고 요 시기, 요 20세기의 좌파들, 2세대 좌파들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사회당이 됐건 공산당이 됐건 사회주의 좌파인 거죠. 이 사회주의 좌파들은 노동자 계급을 정치의 주체, 조직 노동운동을 당의 어떤 그 기원이고 중심이다라고 그건 3인당이건 공산당이건 거기에서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구좌파인 거고 21세기는 아니고 이제 20세기 후반 들어서면서 동유럽의 민주화 혁명 이후에 이제 3세대 좌파들이 등장하죠. 동유럽의 민주화 혁명 이후에 현실 사회주의,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당들이 현실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쉽게 이해되는데 그게 동유럽의 민주화 혁명이 실제로 사회민주주의 세력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고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거죠. 뭐 때문에 이 서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자유주의의 득세 때문에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전통적인 노동자 계급 중심 노선과 복지국가 노선에서 후퇴해서 신자유주의를 수용하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2세대 좌파들이 이 시기에 오면은 사민주의자들도
신자유주의 수용하면서 망하고, 공산당은 소련이 망해서 망하고, 다 망해버리는 거죠. 당연히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공이 생기는 거죠.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공백이 오래 지속됐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뭐 브라질 노동자당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정당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요 시기를 채우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2세대 좌파는 명백한 사회주의 좌파예요. 근데 3세대 좌파는 사회주의들의 정치라고 제가 해놨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아까 얘기했던 3세대 좌파 그리고 오늘 테마인 사회운동 정당은 제가 봤을 때 크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가지 반성에, 여기서 반성은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2세대 좌파 운동에 대한 반성이 되겠죠. 그 반성의 기초에서 등장한다라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사회주의에 대한 반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앞에서 2세대 좌파들은 사회주의 좌파였어요. 명백하게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것을 공산주의라고 레닌주의라고 표현을 하건 사회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하건 혹은 민주사회주의라고 표현하건 저것이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인류가 나아가야 될 다음 단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죠. 아이고. 그랬는데 자, 이걸 보셔야 돼요. 2세대 좌파들의 사회주의 정치 실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노선 경쟁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사회주의로 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가 돼요. 공통 분모인 거죠. 일단 여기 막 여기 20세기에 이제 좌파들이 막 모여 있어요.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건 다 동의가 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싸움박질이 나는 거죠. 왜? 그럼 어떻게 넘어갈 거냐라고 하는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다 다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코민테르식의 공산당 모델 노선과 사회민주주의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좌파는 뭐 분열로 망하고 뭐 우파는 부패로 망하고 거기에서 그 분열이라고 하는 게 요런 역사적 배경을 얘기하는 건데 뭐냐. 2세대 좌파들에게 있어서 이 노선의 차이라고 하는 거는 수용할 수 없는 차이예요. 서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노선이 이런 건데 내 노선이 옳기 때문에 내 노선만으로 사회주의가 실현될 것이다. 나머지 애들은 다 틀렸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크게 놓고 봤을 때 뭐 삼인주의, 공산주의 크게 범주화시키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공산당 안에서도 모스크바파와 북경파가 나뉘어지는 마오주의자들이 나눠지게 되는 거고 마오주의 안에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순수한 북들이 있고 무장투쟁파가 있고 저기 알바니아파가 따로 나오는 거고 또 저기 소련파 안에서도 막 갈라지는 거고 트로츠키주의자도 갈라져 나오면 트로츠키주의 안에서도 넌 제사인터파니 나는 국제위원회파니 넌 국제서기국파니 또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고 삼인주의도 다 같지 않아요. 삼인주의도 보면 북유럽의 가장 왼쪽에 있는 삼인주의가 있고 영국같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삼인주의가 있고 그 안에 보면 좌파 사회주의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길드주의를 얘기하는 사회주의자 뭐 다 다른 거죠. 다 다른 사람들이 그냥 또 다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자 간판 따로 걸고 다 당들을 다 따로 해요. 당을 따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도 뭔가 좀 서로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노선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럼 딴 살림 차려야 되는 거죠. 20세기 좌파 정치의 특징은 노선이 다르면 딴 집 살림 차리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거였어요. 그랬는데 20세기 후반 아까 얘기했던 그 시기에 이제 좀 깨인 사람들이 사회운동 정당 실험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고민을 해본 거죠. 물론 뭐 가장 직접적인 이 계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좌파들이 망하고 있으니까 기존의 좌파들이 왜 망하는 걸까? 라고 고민해 봤을 때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 꼭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을까? 사회가 지극히 단순하다라고 한다면 그 얘기가 틀린 것이 아닐 수가 있지만 시대 배경이 다른 거죠. 1917년의 혁명가와 68혁명을 거치고 난 1990년대 혁명가는 생각해 봤을 때 사회가 이렇게 더 발달하고 그 발달이라고 하는 게 사회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복잡성이 그냥 복잡만 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잡성이라고 하는 게 상품 진열대의 상품의 개수가 늘어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성으로 오게 되는 17년의 러시아 혁명가들은 게이가 뭐냐?
이랬는데 우리는 성소수자의 문제도 고민해야 되고 이주노동의 문제도 고민해야 되는 거고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가 망할 것 같은 것도 고민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사회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사회주의가 옳은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 아까 얘기했던 공통분모로 돌아가자. 야, 그래 문제는 자본주의야.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거에 동의되는 사람들은 그 방법이 페미니즘이건 사회주의건 무정부주의건 가리지 말고 다 모이자. 한 집으로. 그 집이 뭐냐? 사회운동 정당이다라고 하는 거죠. 브라질 노동자당은 우리가 이제 시기적으로 제일 먼저 등장하기도 했지만 지금도 가장 많이 사회운동 정당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이유가 가장 여기에 정확하게 물론 그 이후에 이탈리아의 제공공산당이나 스페인의 통일좌파 모델들도 다 여기에 해당하는데 모아드리는 거죠. 그 좌파의 오른쪽서부터 왼쪽까지 다 모아들여갖고 심지어 브라질 노동자당은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파에 해당하는 세력들한테 이거는 저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책에 다 나오는 거니까요. 브라질 노동당은 자기 당 귀하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 당을 숙주로 삼아도 좋다. 물론 당에 들어와서 브라질 노동자당의 강령과 정책은 당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되지만 거기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니들이 당 안에서 정파가 아니라 당의 이름을 써도 좋고 성장 발전해갖고 의원 당선시킨 다음에 나가도 좋고 물론 여기는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브라질 노동자당은 우리랑 다르게 민주노동당은 맨 땅에서 헤딩을 해야 됐지만 브라질 노동자당은 금속노조가 당을 만들려고 할 때 그러니까 그 군사독재 정권이 민주화를 시작하려고 할 때 비록 지화되어 언더로 들어가 있긴 했지만 기존의 사회당과 공산당이라고 하는 게 일정 정도 세력을 가지면서 존재하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산당과 사회당이 아닌 사람은 여기부터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지만 이러한 배경이 있는 거죠. 그래 공산당 사회당 니들이 열심히 잘 싸워갖고 브라질의 군사 독재자에게 뭐 소기의 성과를 거뒀냐?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은 이 군사 독재만 극복할 게 아니라 브라질의 자본이 천박한 이 라틴 아메리카 종속되어 있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면 다 뭉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세기의 사회주의 정당들을 사회주의 정치 모델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거에 비교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새로운 사회운동 정당 모델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당 안에 이런 사회주의, 저런 사회주의, 요런 사회주의가 다 같이 공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 다양성의 정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세력들을 넓히는 이런 단순히 산술적인 계산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새로운 사회운동을, 새로운 정치를 하려면은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21세기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다. 공산당 모델도 왜 반성해야 되냐. 실제로 레닌이 어떻게 얘기했든지 간에 실제로 스탈린이 현실화시켰던 공산주의 모델이라고 하는 건 획일화된 정치, 획일화된 당, 획일화된 사회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거 아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셜 무브먼트 파티라고 하는 걸 구글에서 치면은 거의 안 나와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사회 운동 정당 모델들이 자기를 지칭하는 이름들이 각각 조금씩 다르고 예를 들자면은 이러한 이론들에 대해서 가장 이제 앞서 나가 있는 주류파 제사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복수주의 정당 모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이제 사회운동 정당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회운동 정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복수주의 정당 모델이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복수주의라고 하는 거는 당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 안에 여러 세력이 복수로 존재하면서 하모니, 공존하는 당 모델이다라고 해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조직 형태도 품고 있는 이념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가치조차도 그 당이 사회운동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조차도 다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오타가 있네요. 순간 깜짝 놀래갖고. 네, 두 번째 반성은 뭐냐? 민주주의의 반성이죠. 아까 얘기했던 2세대, 9세대 좌파들은 사민주의자들조차도 어떻게 생각했냐? 사회주의가 실현되면
민주주의는 자동으로 실현되는 거야. 왜? 사회주의가 민주주의보다 더 진보되고 우월한 사회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미의 트로츠키주의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은 UFO를 대단히 중시 여기는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있어요. 왜냐? UFO를 만들 만큼의 과학 문명을 갖고 있는 사회라고 한다면, 문명이라고 한다면 사회주의가 아니고서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외계인은 사회주의자다. 네.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20세기를 90년대 시점에서 20세기를 딱 뒤돌아봤더니 지금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니다. 민주주의는 자동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조차도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달성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사회주의조차도 변질부패된다. 이거는 사회 및 복지국가 모델도 마찬가지고 소련식의 모델도 마찬가지다. 결코 아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함께 가는 사회주의, 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진보정당 추진위원회가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처음으로 사용한 거는 아까 이야기 나왔던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이 혁명에 성공하고 집권하면서 만들었던 강령에서 썼던 표현이에요. 우리의 사회주의는 그냥 사회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함께 가는 사회주의다. 사회주의와 별개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당연히 노력해야 된다. 민주주의가 없는 사회주의는 획일성과 전체주의로 변제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을 때 요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아까 이제 정당론에서 요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민주주의. 근데 우리가 실현하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뭐냐? 다수결이 아니라 토론이라는 거죠. 민주주의의 핵심이 뭐냐? 토론. 동지들 오늘 새운동 정당 교육이기는 한데 진짜로 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지만 비유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조합원들이나 활동가 다른 활동가 동지들 만나갖고서 술자리에서 막 이야기하세요. 넌지시. 근데 동지는 민주주의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뻘타 날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론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토론이에요. 표결이 아니죠. 우리나라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이 진짜 민주주의자들이 아닌 게 여기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다수결, 표결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당론 슬라이드에서 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의 이제 최대 스피커인 뭐 낙곰수라든지 이런 인간들이 뭐 김재동이라든지 이런 인간들이 퍼뜨린 최대 잘못된 신화 뭐예요? 민주시민의 최대 교양은 투표장에 가는 것이다.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죠. 투표라고 하는 행위로 민주주의가 등치될 수도 없거니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투표는 선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토론이 없어요. 뭐 정치인들만 욕할 게 아니죠.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죠. 진보정당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토론이 핵심인 거예요. 토론이 가능하고 토론이 활발한 수평적 조직이 민주적인 조직 형태고 그런 수평적인 민주적인 조직 형태가 뭐의 특징이 돼야 된다? 사회운동 정당 모델의 골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 레닌주의자들이 얘기했던 민주집중대는 토론이 아니라 교과서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 아래로부터 토론을 해갖고 결정사항을 위로 올린다라고 했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라 야, 서 기장님이 명령하셨다. 따라라.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반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민주집중제는 폐기하고 토론해야 된다. 우리가 포데모스가 원내가 아니죠. 집권 연정 안에 들어갔으니까. 시리자가 집권을 했다. 그 집권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 당 안에서는 우리랑 다르게 저런 토론들이 당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부러워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반성은 뭐냐. 기존의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좌파, 우파 스펙트럼 다 합쳐갖고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현실 정치에 종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성격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요. 기존의 좌파, 특히 삼인주의 정당에 대한 종속과 의존을 극복해야 새로운 대안이 열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물론 뭐 극복해야 되는 구좌파에는 공산당도 들어가지만 현실적으로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집권 원내 대표 좌파들인 20세기에 서구 유럽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물론 남미도 들어가겠지만 집권하고 있는 혹은 집권의 가능성이 있는 삼인주의 정당에 대한 종속과 의존을 극복해 새로운 대안이 열린다는데 이걸 한국식으로 번역해서 얘기하면 민주당 이중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서구의 좌파들은 우리보다는 그래도 뭐 처지가 나아서 삼인주의자들에 대한
종속성. 근데 그 얘기는 뒤집으면 그 사람들도 그런 오류들을 20세기 내내 저질렀었다라고 하는 거죠. 좌우의 대결이 아니라 기성체제의 옹호자와 새로운 시대의 대결이 되어 있는, 얘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가야 되는데 잘못됐네요. 그래서 요 그 100% 좌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프랑스의 반자본주의 신당이 실제로 선거에서 썼던 구호예요. 한국어로 얘기하진 않았겠죠. 불어로 얘기했겠죠. 근데 100% 좌파라는 얘기가 뭐예요? 얘네는 한 70% 좌파고 프랑스 공산당은 한 85% 좌파고 우리가 진짜 좌파다. 이렇게 얘기하면 동지들 잠깐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게 아까 앞에서는 저기 뭐 사회주의들의 정치라고 얘기해놓고 왜 옛날 노선 경쟁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교집합이라고 하는 건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본주의 극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 안에서의 다양성과 교집합인 거지. 그러니까 사회운동 정당 입장에서 보면은 삼인주의자들이나 체제 내화된 공산당은 뭘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안에서의 안주라고 하는 것을 일정 정도 받아들인 세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과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은 명확히 그어야 한다. 단결이라고 해서 모두랑 다 단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반성을 합니다. 전두환-베트 이론은 저기 레닌주의 모델에 나오는 건데 공산당의 저기 당 노조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인 거죠. 전두환-베트를 컨테이너 베트 얘기하는 건데 뭐냐? 노동조합은 딴 거 없다. 당의 저기 정치위원회 정치국에서 결정한 사항을 노동조합은 받아서 집행만 하면 된다. 이게 실제로 코민테른 모델, 적색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코민테른 모델에 입각하는 공산당들은 다 대중조직들, 특히 노동조합을 이런 전두환-베트로만 사고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대중을 당의 손발,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반대로 또 어떤 반성을 하냐? 미국식의 노동 정치도 반성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사회운동 노조할 때도 교환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미국식의 노동 정치. 미국에는 노동자 정당, 진보 정당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투적인 노동운동이 미국에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러한 진보적인 노동조합, 전투적인 노동조합들은 미국에서 어떻게 하냐? 민주당과 거래 관계에 있는 거죠. 조합원의 표와 조합원들이 그 만든 정치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에 전달을 하고 민주당은 대신 그 노동자에게 유리한 입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거래하는 이러한 노동운동하면 노동조합하면 안 된다. 이런 미국식의 이 노조가 갖고 있는 표와 돈을 정당과 거래하는 게 일본도 그렇게 하죠. 물론 뭐 아까 얘기한 독일의 그럼 3인당과 독일 노총은 뭐 그렇지 않느냐. 뭐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죠. 거기는 어쨌든 그 정책적인 내용들 실제로 독일 노총이 종속적으로 그 법안을 받기 위해서 그 조합원들의 표와 돈을 뭐 이렇게 3인당에 제공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실제 정책적인 개입하고 반대할 거는 반대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닌 거죠. 일본은 심지어 의원직까지 거래하기도 하고요. 일본 의회에 노동조합 의원들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많아요. 막 한참 사회당 시절에는 뭐 발로 차서 딱 일본 의회가 갖고 발로 딱 빵 차면 노동조합 이랬던 거고 지금도 한 3, 40명 돼요. 노동조합 출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보다 규정력 훨씬 높아요. 우리 저기 신모 의원님은 금속노조가 전혀 통제가 안 되는데 일본의 그 노동조합 출신 의원들은 대연대에 꼬박꼬박 참석해갖고선 저기 인사가 아니라 지침 받아갖고 가요. 노동조합의 이익을 실제로 대변을 해요. 근데 일본 사회에서 그게 또 이제 역으로 문제가 되는데 anyway 그래서 당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조직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계급을 대표해야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자 당원이 계급의 목소리를 당에 전달해야 된다. 이거 참 감동적인 얘기네요.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대표하면 안 되고 계급을 대표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진보정당에 사회운동 정당에 속해 있는 노동자인 당원이 물론 저 넓은 의미죠. 임금 노동자, 좁은 의미로는 임금 노동자고 더 넓은 의미로는 본인이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농업에 종사해도 내가 노동자라고 생각하면 노동자 내가 저기 전업주부여서 내가 가사노동자라고 생각하면 노동자인 거고 그런 당원이 계급의 목소리를 당에 전달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진보정당, 좌파정당이다라는
그러한 반성들에 입각해갖고 뭐 스페인에서는 저런 정당, 브라질에서는 이런 정당,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정당 만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태어난 당이 한두 개가 아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세 개만 슬라이드에는 집어넣어놨습니다. 아까서도 누누이 얘기했던 이제 브라질 노동자당이 있고요. 정파연합, 뭐 정치 실험 얘기할 때 예,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네요. 독일 녹색당도 아까 얘기했고, 이탈리아 공산당은 이제 아까 진지전 모델 민중의 집 이야기할 때 민중의 집을 사실상 만든 게 이탈리아 공산당이었고 그게 유럽 전체로 물론 이탈리아 공산당이 만든 게 저거 우리가 저기 했던 것처럼 뭐 배우자가 아니라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관계 속 안에서 노동자 정당이 성장하고 노동조합 산별 노조도 성장하고 여기에 과정 속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이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가장 선도적으로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냈었던 거였죠. 당원이 200만이었어요. 한참 찍었을 때. 이 얘기도 하면 막 1시간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 원론적인 얘기 끝내고 한국 얘기로 좁혀서 들어오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럼 사회운동 정당은 어땠느냐. 민주노동당의 실험이란 얘기는 역으로 뒤집으면 민주노동당이 사회운동 정당이었다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 수준까지 가지는 못했으나 다양한 실험을 했다. 2004년에 최초로 원내 진출하고 나서 그때 이제 썼던 슬로건이 거대한 소수였었죠. 의미는 간단한 거예요. 그때 이제 최초 단계로 얘기하면 조승수까지 포함해서 10명이 당선이 됐는데 전체 300명의 의원 안에서 10명은 소수다. 그러나 이 소수는 등에 내 뒤에 누가 있냐? 전농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고 뭐 학생조직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10명이 아니라 저 290명을 압도하는 거대한 소수다. 그리고 우리 10명의 의원은 들어가서 10명의 몫이 아니라 저 5천만 민중의 몫을 하겠다. 그래서 거대한 소수. 이게 정확하게 아까 그 사회운동 정당의 특징을 얘기할 때 현실 정치에 종속되지 않고 사회운동의 의제를 현실 정치, 의회 안으로 인입시키는 그거였던 거죠. 거기서 그냥 끝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조직적인 사회운동 정당의 조직적 모델상의 조직적인 특성도 얘기할 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좀 다 아시는 거죠. 민주노동당도 전파 연합당의 성격이 있었어요. 우리 운동의 발전 과정 속 안에서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배경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민주노동당의 실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반도까지는 아니구나. 남한사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거기는 하지만 세계사적인 흐름. 아까 말씀드렸던 그 80년대 후반 소련과 현실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아까 막 그 정당운동 좌파들이 그 4가지 반성들을 막 하면서 아니 기존의 모델로는 안 되겠어. 새로운 사회운동 정당을 모델을 만들자. 당을 만들어 보자. 라고 했던 그 흐름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도 나는 이게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로 끝나지는 못했죠. 진보신당이 갈라져 나온 것이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단순히 분열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맥락들을 사장시키고 좀 평화시키는 건데요. 그러나 어쨌든 그 민주노동당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그러니까 진짜 사회운동 정당으로 나아가는 단계에서 등장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부의 정치적인 어떤 실험들이나 도전들의 실패 속 안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신당이 처음 출발할 때는 이야기를 했죠.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정농연합, 보다 녹색으로, 보다 적색으로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또 당 로고 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람개비 위에 써 있었어요. 평등, 생태, 평화, 연대 이렇게. 이런 게 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었던 사회운동 정당의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라고 얘기했었죠. 추구하는 가치도, 이념도, 그것을 실현하는 방식도, 세력도 다양해야 되는데 그 실험을 해보려고 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건 딴 얘기인데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정치적인 실험들도 해보려고 했던 거였고요. 이런 측면들을 놓고 봤을 때 진보신당도 실험을 했지만 이 얘기도 마찬가지로 실험을 했다는 얘기는 진보신당도 사회운동 정당이었다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 비극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까 이제 정당론 말씀드릴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죠. 한국 사회에 사회운동 정당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대중정당도 제 역할을 하는 정당도 없는 것 같다라고 한 것과 민주노동당도 진보신당도 사회운동 정당으로 확장 발전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 다 묶어놓고 보면은 지금의 정의당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평등의 길이 추구하는 사회운동 정당, 그럼 우리는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사회운동 정당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어요. 근데 실현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아직 한국 사회 현실에는 없다라는 얘기죠. 없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만들려면은 설계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떠한 설계도를 만들 거냐? 첫 번째, 일단 기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크게 세 가지 기조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자본주의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원칙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그냥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일상개혁과 변혁을 연결하는 변증법의 정치를 해야 된다. 자본주의 극복이라고 그래갖고 자꾸 이름 얘기해야 되는데 동영상 때문에 부담스럽네요. 어떤 동지들처럼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일gam적으로. 아니, 아까 그런 반성들이 이미 전 세계 동지들이 이미 3, 40년 전에 그런 방송,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고 있는데 여전히 1917년에 모델에 입각해갖고선 그딴 거 필요 없고 혁명은 한순간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조합원들이, 대중들이, 민중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 속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의 생활 속 안에서 최대한 그 자본과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에 끌려가지 않고 운동가, 이 사회운동의 헤게모니 안으로 끌려 들어오게 만들려면 일상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협동조합도 더 많이 만들고 협동조합이 무언가 유기농 파는 비싼 가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걸로 변화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걸 통해 갖고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 구조개혁을 하는 대한사회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민주주의 함께 가는 사회주의. 민주주의 실현 없이는 절대로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현실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공감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1차적으로 중요한 건 뭐겠어요? 당 안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된다. 근데 당 안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이퀄 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새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토론. 당원들이 서로 토론하는 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다양성이 중요한 거예요. 다양성. 다양한 가치의 수용과 실천. 좌파라는 개념도 확장돼야 된다. 페미니즘, 생태주의, 반인종주의. 대한민국 인종주의 쩌는 사회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아니라고 주장을 하죠. 대중들은. 평화주의, 국제주의. 좌파의 개념이 확장돼야 되고요. 확장만 시켜서는 안 되고 그것이 실제로 현실의 정치 실험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만드는 사회운동 정당은 지역의 정치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은 그 지역에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아까 이 대원칙 기조를 얘기했고요. 전략 부분으로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앞에 그러한 그 원칙들을 실현하는 세 가지 원칙을 실현하는 사회운동 정당은 현실에서 무슨 실천을 할 것이냐. 정세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에게 한국인들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자본주의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급진적인 운동정당.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운동정당의 첫 번째 전략이라고 보고요. 요거는 우리 지난주에 지난 교육 시간에 교육 받았으니까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 요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계급 중심성하고는 좀 구분을 해주세요. 대부분의 사회운동 정당은 과거에 그것이 사회민주주의 정당이건 공산당 모델이건 얘기했던 계급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폐기합니다. 노동자 계급이 안녕하는 거죠. 근데 그거랑 실천의 중심이 노동자 대중이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얘기인 거예요.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냥 다수가 아니라 압도적 다수의 시민들은 뭘로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임금 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고용이라고 노자 간의 고용관계라고 하는 거 안에서 포섭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게 고용 관계인 거고 노사라고 하는 그 고용 관계를 뒤집어 엎으려면은 스님들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노동자의 힘이 필요한 거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사회 이걸 앞에 얘기했던 원칙을 실현하고 이런 것도 실천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그 당의 단순히 쪽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당 안에서의 정치적인 지도력의 측면이건 그 실천의 어떤 에너지의 측면이건 그것이 정확히 노동자가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지역의 노동자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진보정당, 민주노동당도 그랬고 진보신당도 그랬고 정의당도 그렇고 이게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제 역할을 개별적으로 노동자인 당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노동조합이 그것도 노동조합의 상층 단위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게 문제죠. 세 번째는 성평등을 실천하는 여성의 정당. 그러니까 다양성을 얘기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뭐 성소수자의 문제도 있고 장애인의 문제도 있고 근데 저는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건 정확히 구분해야 된다라고 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만든 사회운동 정당이 소수자의 문제를 등한시하거나 그건 아니죠. 차별철폐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성평등 여성, 페미니즘의 문제랑 소수자의 문제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된다. 여성도 당연히 소수자지만 큰 범주 안에는 들어가지만 이거는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가부장제와 남성 중심성이라고 하는 사회 구조, 그 사회 구조는 정확하게 자본주의의 재생산이라고 하는 문제랑 연결이 되는 거고 장애인 문제는 조금 달라요. 장애인도 물론 자본주의의 문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자본주의의 문제랑 관련이 없는 건 아니고 관련이 있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정도가 떨어지고 함께 살려고 하는 연대 정신이 떨어지고 장애인에 대한 뭔가 편견이 있고 행 문제가 더 큰 거지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구조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유럽의 사회 시스템이나 이런 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장애인. 성소수자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킨다라는 부르주아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운동을 통해서 해방을 추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맥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세 가지가 이 당이 실천해야 될 핵심적인 방향 과제인 거고 그 얘기는 이퀄 얘기해서 한국 사회가 변화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방향성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요거는 이게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런 정당, 이러한 아까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이러한 전략을 추구하는 사회운동 정당을 우리 평등의 길은 만들어야 된다. 누가요? 동지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따가 이제 회의에서도 말씀드릴 그런 전략들을 지금도 논의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동지들하고도 같이 또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된 내용 끝입니다. 감사합니다.